보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늘거나 주는 세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요모조모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제 개편안 때문에 오셨지만 어제 타결된 관세 협상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가 얻은 것 그리고 잃은 것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네.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등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 인하 결과를 얻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다른 나라보다 동등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결과로 경쟁할 수 있도록 결과를 얻었다. 이런 부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15%의 관세도 상당히 도전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기회를 찾으려면 우리 기업들이 창의력과 경쟁력을 많이 높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요구를 하거나 다시 문제 삼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예, 그간 수차례 미국의 상무부와 USDA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좀 더 조율할 부분이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더 협상을 해나가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년 세법 개정안이었는데 올해는 세제 개편안이더라고요. 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저희들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은 의미를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2004년부터 한 7, 8년간은 계속 세제 개편이라고 썼기도 했고요. 또 작년에는 세법 개정도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보도자료만 180쪽이라고 하는데 결론만 여쭤보면 증세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세하는 겁니까? 예, 저희는 정세냐 감세냐 이런 이분법 구조를 좀 뛰어넘고 싶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또 하지만 이를 위한 세액 기반의 정상화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필요한 곳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도 보면 경제 강국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국가 전략 기술로 저희가 지정을 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면 이 분야에 대한 시설 투자나 R&D 투자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기술에는 한 5개 정도, 예를 들면 생성형 AI나 에이전트 AI, 이거 피지컬 AI 할 때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거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선박, 이런 분들 다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데도 적극 기여할 생각입니다. 네,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말씀. 그럼 그동안은 재정 적자가 좀 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지난 3년간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었습니다. 네. 조세 부담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22년에 한 22.1%에서 24년에는 17.6%로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명목 GDP가 늘어나면 1% 늘면 그에 따라 세수도 탄성치가 있어서 한 1% 정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빠졌다는 거는 그간에 우리가 명목 성장률이 빠지지 않고 계속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준 게 보이는 거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재정이라는 게 사실은 정부 기능의 원천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진다든지 또는 새로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가 있다면 이런 적극적인 재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액 기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능력에 따른 부담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정상화를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관심 역시 증세니까 하나하나 항목별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셨더라고요. 네. 인상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다. 앞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022년에 준 수준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2022년에 법인세를 내릴 때 이렇게 내리면 아마 기업의 투자가 늘고 그래서 경기가 돌아올 거다, 활성화될 거다 이런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러한 그 당시 어떤 정책 의지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효과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인세를 다시 돌리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 보면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법인세를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잖아요. 법인세율 인상은 거기에는 좀 배치되는 게 아닐까요? 예,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이익이 나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을 위해서 돌려드리겠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나 신기술 등등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거 외에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법무부 차관님하고 같이 해서 네.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이제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기업 경영인들이 경제 활동하는데 그에 따라서 형사벌에 대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줄이려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도 아까 조금 전에 논의했듯이 관세 협상 논의도 이런 것도 사실 보면 불확실성에 시달린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한 거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이런 걸 다 같이 봤을 때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관심사, 주식 관련 세금입니다. 증권 거래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주가 상승을 좀 방해하지는 않을까요? 증권거래세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 사례를 저희가 봤더니 이 증권거래세가 주식시장에 영향이 제한적이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한 5번 정도 증권거래세를 내렸는데 그중에 거래대금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했습니다. 3번은 늘고 2번은 줄고 그래서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게 일관된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 증권거래세만 볼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세제에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것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배당을 늘려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보자 이런 노력이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이제 좀 강화하셨잖아요. 네,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네. 그러셨죠. 네, 자, 완화했습니다. 10억 원이라면 강화했습니다. 예.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도 안 된다고 보는 분들도 계신데 이 대주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예, 일단 대주주 기준은 저희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합쳐서 계산한 게 아니고 한 종목당 계산해서 그 종목이 이번에 10억 원 이상이 는다면 그 해당되는 종목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주택의 경우 보면 한 가구가 대체로 1주택을 갖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거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대주주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생기는 추가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살펴보면 그전에 50억 원 이상일 때는 한 6천 명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번에 10억 원 이상으로 하면서 한 2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 군간에 늘어나는 그 인원수는 한 17,000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우리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입니다. 그에 비하면 0.1%포인트 정도, 1%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돼야 된다는 과세 형평성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말씀해 주셨는데 자, 2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최대주주가 배당을 늘릴까 하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고소득자 혜택만 늘린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이 2가지 고민은 양쪽에서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서 최고 세율을 35% 정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 분리과세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로 들어가면 45%까지 내게 되는 세금인데요. 10%를 저희가 줄임으로써 배당 유인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세금을 내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세부담의 규모로 보면은 45%에서 35% 줄면은 한 20% 이상, 22% 정도의 세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 배당에 의사결정하는 대주주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유인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40%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의 혜택이 되면 30 몇 % 정도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늘려서 이 혜택을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기준 말고도 2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지만 지난 3년간보다 한 5% 이상 늘리는 기업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 성향을 좀 더 높이려는 노력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당이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자 감세에 대한 지적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걸 25%까지 내렸는데 이번에
35%를 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는 항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린다고 하셨는데요. 인적공제 한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리는 형태로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번에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7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원래 신용카드 기본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한 명 있으면 350만 원, 두 자녀 이상이면 400만 원까지 한도를 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적 공제를 바로 늘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면세자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 나라 면세자가 근로소득자 중에 한 33%는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보면 한 10%대, 미국의 경우는 한 20%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느는 거 또는 바로 공제를 하게 되면 고소득자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간다는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추가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혜택이 뭐 자영업자의 어떤 신용카드 과표 현실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이 제도가 오랫동안 정책돼서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